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어제 처음 열렸지만 회담 날짜와 의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조만간 다시 만나서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해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은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의대 교수 비대위 측으로부터 의료 현장 분위기와 의정 갈등 해법을 들어보고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영수회담을 포함한 당면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4월 24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겨냥해서 다시 가자 지구에 강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전역에서 강력한 공습을 재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소강 상태였는데요. 다시 좀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가자 지구 북부에 집중이 됐는데요. 북부만 놓고 보면 약 넉 달 만에 군사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서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고 가자 북부 지역 병력과 장비 등을 좀 철수를 대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에 좀 공습을 재개하게 된 건 은신에 있던 하마스가 전열을 좀 재정비해서 가다듬어서 이렇게 좀 다시 나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장 이틀 전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주고받는 상황이 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 전쟁은 벌써 200일이나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도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네, 이번에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섰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면 정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란군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50여 발의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에 보복을 했었죠. 이후 엿새가 지나서 이스라엘이 또 재보복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면서 좀 깎아내리면서 양측의 이 거대한 전면전 양상까지는 치닫지 않고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서는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보듯이 좀 이렇게 여전히 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중동 불안은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등 야권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어요. 네, 어제 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민주유공자법 또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이 직회부하도록 하는 안건들을 좀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들 두 법안은 사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던 상태였는데요. 어제 정무위에서 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이 본회의에 직회부가 된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직회부하게 됐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만 어제 정무위에 참석해서 반대 취지의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을 했고 결국 단독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여야가 좀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합의점을 결국 못 찾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가게 되면 여당이 좀 반대를 하니까 지금 또 21대 국회가 특히나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좀 시간상 처리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처럼 별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부상자까지도 예우하자는 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당은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공개가 되질 않아서 자칫 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대상까지 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보훈부도 법안이 모호해서 유공자를 보훈부가 정하게 되면 등록이 안 된 유공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결국 법안이 직회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 개정안 쟁점이 뭔가요? 네, 이 개정안 핵심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이 단체 교섭권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되면 복수 노조가 생겨서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이 늘어나게 되면 본사 경영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이 법도 직회부된 상황에서 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혼란을 당장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회담 시기와 의제를 집중 논의했겠죠? 네, 어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임명 하루 만에 이 국회를 찾아가서 협의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요 국정 현안도 함께 논의하자 이런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또 다른 의제도 좀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죠. 특히나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안과 최상병 특검법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 여당 내부에서는 이들 의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이 야당에 따라가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여당 내부는 지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최상병 특검법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여당은 이런 입장이고 더구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히나 더구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는 이 첫 회담인 만큼 민주당이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실무 첫 논의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이 정확한 날짜, 회담의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의제는 논의를 좀 더 어제 결론을 못 내려서 한두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가 다회사이자 인기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이 지금 갈등 상황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이브 측에서는 자회사인 어도어 측에서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면서 이 감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회사인 어도어 측은 이런 감사가 정당한 문제 제기, 이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감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 측은 어도어가 이 경영권 탈취의 정황이 있다면서 감사를 청구를 했고 동시에 이 인기그룹 뉴진스를 기획한 이 뉴진스의 엄마라고도 불리는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씨에게 이 자산 반납을 요구하면서 해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감사를 해보고 모든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즉각 반박했죠. 네, 이 민희진 대표가 어제 저희 KBS와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강하게 반박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는 정말 사실무근이라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 소속 가수 간에도 지원에 좀 차별이 있다. 마케팅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감사라는 보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 뉴진스는 다음 달 말쯤에 이 새 앨범을 내고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좀 분쟁이 최근에 좀 있다 보니까 예정대로 복귀하는지 팬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어도어 측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좀 소화하겠다고 해서 컴백은 당장은 좀 미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끝에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이
교수들의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병원 5곳 중에서 이 서울대병원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당장 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평일에 하루씩 정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을 하고 응급수술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 이후에 2달 동안 피로가 누적돼서 더 이상 좀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 다른 병원에서도 생길 것 같은데요.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는 방안을 결정을 앞서서 했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하루 휴진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큰 병원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 서울대병원 또 서울 아산병원이 실제로 이 주 1회 휴진을 결정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내일 25일이죠. 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가 효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앞에 이 무더기 사직이 딱 닥쳐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재차 좀 대화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계가 지금 의대 증원이 원점 논의만 고집을 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을 하기 전까지라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달라라고 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료계는 지금까지도 전혀 지금 응답이 없어서 갈등을 풀 수 있는 지금 실마리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낮까지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나 폭풍이 동반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는 전라도는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도로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 사고가 많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평소보다 더 여유 있게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남사진이 부근 1차로와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는 3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이 다음 주부터 주중 하루씩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 상황은 어떤지,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젯밤 의대교수 비대위 긴급총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효력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셔가지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간단히 논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수들이 2달간 이제 열심히 진료를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좀 조정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위원장님도 사직서 제출하셨나요?
예, 저도 사직서는 제출을 했고요. 네. 3월 25일에 제출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가 한 달이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이제 내일 그 외래가 제 마지막 외래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일단은 환자는 이제 더 보지는 않는데 뭐 네. 다른 이제 업무를 좀 하고 있을 거고요. 네네. 실제로는 좀 너무 이제 단식도 많이 하고 지쳐서 좀 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지쳤다, 피로감이 누적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병원 상황도 많이 어수선하겠어요? 병원 상황 좀 어떻습니까? 원래 뭐 아산병원 같은 경우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 저희는 종합병원, 뭐 심지어는 뭐 요양병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뭐 신안을 안 보기 시작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나빠지고 그래서 또 응급실 오시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또 입원하셔서 그 중증도는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교수들이 이제 어떻게든 버티면서 지금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할게요.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직서 수리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그랬는데 한 달이 되는 내일부터는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다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사직서 제출한 교수님들은 내일부터 그냥 무조건 병원을 떠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그 사직서를 낼 때 교수가 또 계약권이 다양합니다. 저처럼 이제 겸직 교수, 의과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도 있고요. 병원과 계약된 교수도 있고 또 교수마다 또 이제 근로조건 뭐 그거 계약을 할 때 사직서를 내기 전에 언제부터 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직서를 냈을 때 뭐 저처럼 좀 저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쏟아부어가지고 지쳐서 양해를 구해서 좀 빨리 이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시기는 각자 다 알아서 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지 뭐 내일 당장 뭐 병원에 교수들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부 교수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일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기존에도 뭐 이미 조금 떠나고 계셨는데 저희가 뭐 하는 걸 뭐 저 나갑니다 하고 다 알리진 않으니까요. 네. 자, 또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이 다음 주부터 주중 하루씩 외래 진료 중단하고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방 국립병원들은 뭐 시행하고 있던 데도 있고요. 이게 이제 피로 누적을 이유로 한 주 1회 셧다운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진료 축소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 셧다운은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워낙 좀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좋아하니까 셧다운 한다고 병원에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붙인 용어군요. 아니 뭐 저희도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도 셧다운을 표현하셔서 그런데 네네. 실제로는 지금 뭐 필수의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과 그런 과들은 뭐 70시간, 저도 100시간 그렇게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사태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더 유지하기는 어렵다 판단했고요. 그러려면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래를 좀 줄여가지고 병동 환자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산병원하고 뭐 서울대병원 뭐 그렇게 주일에 얘기를 했고요. 일단 어제 전국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병원들이 다음 주에는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쉰다기보다는 휴진을 하고 뭐 수술 좀 줄여서 병동 환자 보고 좀 이제 시간을 좀 배분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극심한 피로감도 조금 해소하고 또 어디 뭐라 그럴까요? 좀 중증 환자들도 더 퀄리티 있게 관리하고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 조정 기장이 부기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한 36시간 운전을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저희가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선 증원된 의대 정원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이제 50% 하겠다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한덕수 총리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면서 대학별 자율적 정원 결정이 대화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뭐 그 전에 발표되기 전에도 듣긴 들었는데요. 그거는 뭐 말씀은 그쪽에도 드렸는데 2,000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고요. 올해만 잠깐 저렇게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양보된 게 없거든요. 뭐 교수들이 이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전공의하고 학생들도 물어봤을 때는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일주일 전부터 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5개 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점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식의 대화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비공개 대화는 사실 철저히 비공개가 돼야 보장이 된다는 게 가능해야 보장이 좀 돼야지 대화를 하는데요. 뭐 저쪽에서 저렇게 공개를 했으니 저도 뭐 말씀드리면 네. 뭐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번 이런 형태의 대화가 있다라고 들었고 그때 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면 전공의들이 참여하냐 뭐 그래 전공의를 설득해 봐라 그 정도 얘기해서 뭐 결국은 전공의가 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끝났던 거고요. 뭐 비공개로 이렇게 공개 안 하고 하면 저는 얼마든 만날 생각은 있고 그 이후로는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연락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네. 뭐 보건복지에서 좀 받은 거, 뭐 2-3번 정도 받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공개만 보장된다면 제가 만났다고 또 이렇게 공개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얼마든 만나서 뭐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네. 자, 또 이제 정부는 곧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의료개혁 특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역시 어떤 원점 재검토가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는 기본적인 이제 입장이고 이제 그 의료개혁 특위 구성을 할 때는 저는 이제 2000년도에도 그 대통령 직속 특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네. 의학분업 사태 때문에 그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특위 구성할 때 구성원이나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 다른 위원회 같은 걸 봤어도 의사가 들어가도 뭐 여러 가지 그 표별이나 그런 게 벌어졌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게 좀 없고 그러니까 참여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위원장님 인터뷰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의대 증원 절차 중지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정부도 그 의사 늘어나는 게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의사들도 의사의 재분배, 그 의료 재분배 문제지 의대 증원 필요 없고 의사 증원은 필요 없고 뭐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도면 좀 멈춰봐야 되지 않을까. 멈추고 자신이 있다면 서로 얘기해서 논의해가지고 뭐 내년에 좀 더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 예. 계속 감정 싸움만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한번 멈추고 얘기를 해보자. 멈추면 저희가 좀 더 다시 돌아보고 좀 이 의료 사태를 잠깐 수습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정원을 논의해서 맞으면 늘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멈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중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조기용 복지장관과 박민수 차관, 김윤 비례대표의원 당선인을 사퇴 해결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이들의 사퇴 혹은 경질이 대화 시작이 조건이라고 보신지.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많이 붙이면 대화를 시작하기가 좀 힘든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이런 사태를 봐왔는데요. 뭐 처음에 이제 워낙 저도 기분은 안 좋죠. 발표하고 언론에 할 때는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병원이 지금 무너질 상황인데 어쨌든 뭐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뭐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발씩 양보하더라도 저희 제3자적인 입장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의 한 명이니까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전공의들이 병원 떠난 사이에 교수님들이 초과 근무하면서 병원 지키고 계시지만 이마저도 한계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병원이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병원 운영 자체가 뭐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거의 노동지잡적 그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없고 그러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병원 경영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교수들의 그럼 계속 그 진료를 보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수과들은 뭐 이제 80시간 근무를 하면 뭐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까 당직하루 하면 다음날 또 진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축소를 하면서 점점 줄여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경영이 안 돼서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산병원은 이달 초에 40일 만에 500억 원 이상 적자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가 최근에 연세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브란스가 하루에 20억 원씩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외에 병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도 이제 타격이 이게 계속 진행되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뭐 이른바 최악에는 집단실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자세히는 알기는 어렵지만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를 가고 계시고요. 뭐 실제로는 뭐 신규로 채용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채용이 멈췄고, 뭐 더 지속이 되면 뭐 계약을 다시 안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을 테니까 좀 줄어들 거고요. 뭐 취약한 병원들은 아무래도 병원 자체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대생 교육도 걱정입니다. 상당수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했다는 기사도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학교 상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저희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수업을 빨리 시작한 학교들은 지금 유급 상황에 처해 있을 거고요. 울산대학교도 수업을 뭐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거의 뭐 100%에 달할 정도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유급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요? 집단 유급은 사실상 정상적인 상황이면 유급이 돼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개강을 좀 늦추고 하면서 조절하거나 학칙에 따라 좀 달라서 시기가 좀 다른데 뭐 대부분 이제 4월 지나면 그래서 학장협의회에서도 이제 5월이 되면 유급이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휴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5월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 중순이요? 아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 대학마다 너무 좀 다른데 예. 만약에 한 대학이라도 뭐 유급이 되고 울산대학 같은 경우는 울산대는 5월입니다. 예. 5월이요? 예. 5월 초중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학생이 유급돼 버리거나 휴학이 돼 버리면 예. 사실상 이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현재 유급 위기에 있는 의대 학생들 입장과 반응이 궁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학생들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뭐 학생들은 계속 이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1년을 더 다니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느꼈는데 요즘 학생이나 전공이 뭐 임상 강사들은 중간 수련하거나 그럴 때도 뭐 조금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그런 걸 느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원점 재검토 다시 한번 좀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그러는데 원점 재검토 의미가요. 2,000명 증원 규모 재검토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개혁 방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서 그거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건지 후자인가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전체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원점 재검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 입장은 교수 입장은 일단 지금 증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네네. 증원에 대해서 뭐 검토를 뭐 표현을 자꾸 원점 그런 걸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 그렇긴 하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 거를 검토하거나 뭐 다시 논의하는 그런 거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꾸 중지 뭐 연기 그런 것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는 좀 멈추자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는 절차를 멈추는 게 대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학생들하고 전공이나 아무리 얘기해봐도 예. 올해 뭐 증원 숫자를 지금 논의해서 몇백 명 정할 수도 없고 뭐 정부는 뭐
50% 줄였으니까 말 잘 생각해보면 1,000명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예. 자율결정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숫자로는 지금 타협을 할 시기는 이미 놓쳤거든요. 그럴 거면 한두 달 전에 그때는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 숫자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약간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이제 갖고 와야 될 텐데 예. 자, 그러면 지금의 어떤 내년도 그 정원 절차 요거를 어쨌든 자율에는 맡겼잖아요. 좀 뭐 50%에서 100% 사이로. 예. 그거는 놔둔 상태에서 그 어떤 논의를 시작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이제 거기는 그 말 자체는 50%는 하겠다고 돼 있는 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라서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면 그거를 요 협상할 자체 수가 갖고는 없는 거죠. 대화를 네. 시작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이건 전공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아, 그런 상황입니까? 네. 자,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사태는 어차피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대화 물꼬도 이제 터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전체 국민에 비해서 소수고요. 진짜 어렵고 힘든 환자분들이 지금 치료할 기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도 많고 의료진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고 뭐 지금은 저희도 체력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당장 지금 해결을 못하면 저희 꽤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엔 좀 멈춰주시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엠 머레이의 You Needed Me 들으시면서 2부로 이어집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fe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입다연구소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2위예요. 1위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인데 2위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딘가에서는 옷이 쓰레기 산이 되어서 일상에서의 문제가 되고 질병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 옷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진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모 기업의 행사 후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구내식당에서 자기 옷을 입고 걸어가는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옷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쁜 옷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뿌듯하다 이런 말을 전달받았던 게 굉장히 저도 기뻤었고, 사실 뭐 소매가 트어지거나 아니면 기장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오래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또 직접 수선을 해서 더 애착이 가는 옷이 됐다. 집에서 이제 버려지는 옷 없이 다 수선해서 입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옷 한 벌을 몇 번 입으실까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옷 한 벌은 7번 입고 버려져요. 가진 옷을 오래 입는 것, 바꿔 입는 것, 수선해서 입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충북과 강원 영서, 전라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는 오전까지,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는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 전남과 경남은 5mm 안팎이 되겠고, 비는 전라도는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와 제주 19도, 부산 21도, 대구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이번 주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영수회담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문제, 여야 지도부 구성 등 당면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열릴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네네. 자,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서두르지 말고 한두 주 늦게 하면 어떠냐. 의제 잘 선정하고 양쪽 입장 서로 잘 배려하고 살펴봐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자. 첫 단추를 잘 껴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고 국정 운영에도 순기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뭐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빨리 만나냐 늦게 만나냐 이게 뭐 우선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에서 네. 만나는 걸로 이제 간 거니까 네네. 그게 뭐 그건 굳은 자죠. 일주일 차이든 뭐 2주일 차이든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무회담을 잘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정세균 대표하고 영수회담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일종의 공동 합의문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민생 문제, 네. 또 실업계 고등학교 의무교육 문제, 또 키코 문제,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문제에서 뭐 다 했네요. 네, 그래서 엄청 긴 시간 또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고 합의문까지 아주 잘 도출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 하고 나왔는데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죠. 홍보수. 예, 홍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그냥 절단 났어요. 지금 그때 이명박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당 지지자들은 이제 부글부글한데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나 듣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의미 있는 영수회담이었고요. 그래서 실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려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의제잖아요. 의제를 뭐로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만나는데 의제 선택하고 그냥 의논만 하다 헤어질 수는 없고 거기에 관한 의제를 선택했다는 거 거기에 관한 무슨 결론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실무 접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래갖고 각각 보고를 해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그래도 요거는 두 분이 단판을 지어라. 두 분 대화로 이거는 넘겨보자 하면 의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아예 그냥 하나도 도출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통상 아무런 성과물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셈이죠. 일단 관심이 쏠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뭐 1호 안건으로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데요. 사실 이 전국민 지원은 하더라도 성사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요.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선별 지원 그리고 어려운 것을 두텁게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선 때.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되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런 정도가 조금 합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세수 쇼크거든요. 또 삼성이나 이제 대기업들이 작년도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못 내는 상황, 안 내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의 문제. 그럼 결국은 이제 추경을 해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이제 수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는 균형 재정이나 긴축이 아니고 사실 세수 펑크에 따른 적자 재정이 된 거예요. 지출을 많이 늘려서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세수가 펑크 나서 공교롭게 적자 재정이 돼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긴축도 과도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께서 그 정도 접점으로 이것은 수용을 하면은 조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야당 대표하고 처음 만나는 건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막 가장 중시하고 원하는 거를 이게 또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문제하고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오히려 야당이 일종의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이러면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회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이제 소관 업무들이거든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때 일종의 이제 봉합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로 하여튼 정부도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 국민들에게만 그대로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조금 다뤄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 민주당이 이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했고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여하튼 어쨌든 상생국회를 하자고 하는 건데 약간 분위기는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통 이제 민주당이 소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입법 독재, 뭐 입법 독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의 제2결권 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함께 봐야 된다. 여야가 소위 말해서 협치 내지는 이런 이제 소통을 하더라도 완전히 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큰 물꼬를 트고 또 새롭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도 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까지 퍼펙트하게 전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영수회담에서 그야말로 그 물꼬를 트고 하나의 이제 일종의 이제 새로운 정치적 교과서를 좀 만드는 계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약간 일부의 민주당 내 어떤 총선 이제 압승 이후의 저 분위기를 보면 일부 강경파들이 협치는 치워버려라, 협치는 없다, 막 이렇게 전의를 불사르는 모습도 보이고 이번 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최상병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조정은 의원이 그거는 조금 지금 어떻게 얼굴을 보고 하자는 건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히 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대표 되자마자 그 수락연설에서 영수회담을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수차례 또 영수회담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총선 참패로 공교롭게 대통령이 먼저 전환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해온 그동안 계속 요구했죠. 그런 것에 또 연장선상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특검이나 뭐 이런 문제는 먼저 꺼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소프트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매니지먼트 한다, 관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대화하자는 자리지 싸우자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국무총리 인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거 역시 야당의 요구 혹은 최소한 야당의 입장을 좀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국무총리 인선은? 예,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총선 참패로 하여튼 이 일종의 이제 수습 과정 아니에요,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개편하고 또 총리나 이제 국무위원도 개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 첫 메시지에서 결국은 국정방향 아무리 국정방향이 옳고 또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10가지 분야별로 그동안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통과 또 뭐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총선 참패 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포장은 어떻게 할지언정 결국 뭐 야당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저는 안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마음에 둔 그런 이제 총리 내정자, 마음속의 내정자를 이제 떠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추천해달라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자, 여권발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그 총리설이 흘러나왔었고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주호영 총리 카드 어떠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호 전 의원 카드 어떠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잘하실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주호영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총리로서 거의 확실시 된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여기저기서 막 물어봐요. 네. 그런데 주호영 총리 카드는 아닌 것 같아. 선택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네. 뒤에 설명이 있죠. 뒤에 그 조금이라도 좀 대통령 스타일에 좀 안 맞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약간 갸우뚱하는 사람이나 그동안 이제 뭐 또 관계가 또 썩 안 좋았거나 안 좋은 거는 당연하고요. 예. 아주 스무스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예 그 인사 안테나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관전자나 네. 인사권자 말고 관전자나 뭐 언론이나 다 이제 헌물을 많이 켜는 이런 과정이고요. 결론은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다만 대통령하고 조금이라도 눈밖에 혹은 옆길로 서 있었던 사람은 안 한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호영 총리 카드도 저는 실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접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인데요. 좀 약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뭐 그런 것을 변화로 이렇게 네. 신호탄이냐 아니냐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불통 이미지가 이제 컸다는 얘기인데 통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뭐 기자실을 찾아간 사례도 꽤 있죠. 노무현 대통령 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통령의 소통 의지나 또 이제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같은 날에 8시간 차이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2번 기자실에 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약간 갸우뚱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무수석이 영수회담을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정무수석을 비서실장하고 신임 수석한테 맡기려면은 실무 협상 날짜를 하루만 조금 늦추든가 아니면 이 전 정무수석이 영수회담 준비까지는 마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루에 8시간 차이로 같은 날 하는 게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좀 안 맞는 것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이 국회의장 쪽 아니면 원내대표 쪽에 막 몰리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장만 볼게요.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3파전에 우원식 의원이 출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어저께 보니까 내비치더라고요.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 같고요. 원래 정성호 의원의 이제 성품과 스타일이 이렇게 나서서 뭐를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검토하고 있다 출마 검토하고 있다 이랬을 때 저는 그냥 뭐 일종의 이제 교통정리 역할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출마하고 뛰겠다 또 비전도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뛰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국회의장을 이렇게 뭐랄까요 예약했다 그러나 뛰어든 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예약했다는 거는 우선은 국회의장도 당내에서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 통과를 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의원들이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로 그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친 이재명계의 약간 좌장격이어서 더 그런가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지금 원내대표도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박찬대 의원. 그래서 출마 러시가 될 것처럼 하다가 전부 지금 포기하고 접고 혹은 또 양보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정리되는 게 그런 분위기면 DJ 총재도 못했던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는 본인 뭐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게 보통 조종자 역할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었잖아요. 근데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장 그래서 탈당하고 소위 말해서 이 회의 진행자거든요. 협의체를 진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중립성이 이제 요구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그게 또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수장이 그런 책무가 있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금 거스르는 새로운 어떤 그런 국회의장 상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의원들이 투표해야 되니까 명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에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회의장이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세 분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한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 안 된다 이러고 마치 이제 우리 어떤 그 다음에 선거 승리에 밀밥을 초석을 깔아놔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압도적 다수가 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질풍노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또 국회를 바라보는 또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박찬대 의원으로 원내대표 모아진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뭐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당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해온 비주류들이 문제 제기해온 거잖아요. 다양한 목소리 정말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 다시 말해서 다시 당대표에 출마하는 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대표가 직접 연임을 하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 DJ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DJ 총재 시절에도 원내 총무 투표 결과 보면 네. DJ 대통령 총재가 원치 않는 분이 이제 된 경우도 네네.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의 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 장면들인데요. 대표가 또 연임 도전을 하신다면 아마 이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거의 이제 완벽한 1인 지도체제, 독주체제 이런 것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의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한 43% 정도가 빠졌고요. 네. 오늘은 조금 올랐거든요. 한 1%포인트대 올라가지고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40% 이상 그러니까 한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지난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일 빼고 계속 빠졌다라는 거니까 거의 매일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특히 어제는 경고등이 떨어졌는데 왜냐면 장중에 한때 5.6%나 떨어졌고 138.8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찍고 네. 다시 올라와서 142.0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 138달러는 52주 기준 신저가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또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은 또 상승을 살짝 했거든요. 사실 보면은 오늘 실적 발표도 했는데 실적도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거는 이제 경영진에서 이 저가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좀 그 주주들을 달랜 측면이 있고요. 시가총액도 이렇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줄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5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2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이 작년 말이었어요. 그때는 7,9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3,800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대략 뭐 40% 이상 감소를 한 건데 우리 돈으로 한 527조 5천억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엄청난 액수네요.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사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얘기하면은 그냥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그런 거고요. 뭐 여러 요소들이 있죠.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 이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이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가격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뭐 주력 모델 3종을 한 2,000달러 정도 낮췄고,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낮췄고요. 또 21일에는 중국에서도 또 낮췄거든요. 한 200여만 원씩 낮췄는데 결국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은 좋아하는데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안 팔려서 낮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싸게 팔아가지고 박리담회라도 하면 좋은데 일부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면은 이거는 손익분기점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투자 전문사 자문사 에버코어 ISI가 낸 보고서였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겁을 먹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저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내연기관차 넘어가지고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 보도도 좀 영향이 줬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이제 안 만들고 무인 택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이 좀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쭉 빠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꽤 많죠. 그렇죠. 이게 서학개미라고 하는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서학개미잖아요. 네네. 그 시초가 됐던 게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뭐 동학개미는 이제 국내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주들을 얘기하는데 이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1순위예요. 보유한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주식이고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니까 89억 한 7,4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보유 액수가 높습니다. 게다가 또 작년 7월 이후에 순매수도 많이 했거든요. 한 8,6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전체 해외 주식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구매하는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최근에도 많이 샀고 여전히 보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망이 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의 투자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 낮췄거든요.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의견을 냈는데 기존에는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의견을 낮췄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원래는 189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123달러로 낮췄어요. 지금 140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기존 목표도 이 125달러였어요. 높지 않았는데 120달러로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JP모간도 130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40달러 좀 넘는 상태에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도 내렸다는 얘기 하셨는데요. 그 테슬라 가격 정책 때문에 회슬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생선회 회자랑 네. 테슬라의 슬라를 합쳐가지고 회슬라라고 부르는 건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바꿔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가격을 낮추면은 뭐 미래 소비자들, 그러니까 원래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샀던 사람들은 또 실망을 하는 거죠. 아, 나만 비싸게 샀나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고 또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생선 회 가격? 맞습니다. 뭐 시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가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예. 아까 지난 주말에 가격 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달 초에는 가격을 올렸었어요. 네네. 올렸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내렸던 거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비싸게 샀는데 갑자기 내리면 억울하죠. 억울한 거죠. 예. 억울한 것도 억울하고 특히 이게 사실은 기존의 완성차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인 게 예를 들어 뭐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을 바꿀 때는 모델을 새로 출시하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그러니까 조정을 하거나 옵션을 좀 바꿔주거나 이럴 때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쌓이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겁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총선 민의의 반영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선이 국민의힘 나아가 정부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은 사실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수 우파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정치는 서로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제스처 내지는 정책 전환이 바로 이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담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양측의 서로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배려를 해서 지금 국무총리도 그 선임 일정을 조금 더 배려하듯이 민주당도 일방적인 입법적인 어떤 그 직회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씩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의 한 줄기의 어떤 빛을 어떻게 보면 그 가뭄 속에 소나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진영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이 교과서적인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숨겨진 이면은 대통령과 이제 용산에서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수치는 뭐 정확하게 안 말씀드리겠지만 MBS 전국 지표조사라든지 갤럽 조사라든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 20%대로 정권 들어서 최하로 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보수층이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왜냐하면 뭐 진보 중도는 이미 많이 빠져 있으니까 더 하락 여력도 없고 근데 보수에서 60대 70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총선 이후에 확 빠졌죠. 예. 총선까지는 보수의 이제 결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이제 결과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약간 이제 속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 얘기를 들어보면은 속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아니 선거 결과가 이 정도로 나올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과 약간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이런 거냐. 뭐 어쨌든 지금까지 뭐 했냐?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일부에서는 뭐 이제 130석 뭐 150석 뭐 과반 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한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2016년 10월 달에 갤럽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대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지지율을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민심을 좀 수용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거의 방책의 하나로서 영수회담이라는 거를 좀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어떤 탄핵의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느냐 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일보 한 칼럼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관련되는 그 흐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도 되지만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는 것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에서 띄우는 게 뭡니까? 검찰 독재 아닙니까? 검찰 독재란 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 이걸로 한마디로 적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일방적으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총선의 민심을 완전히 폭풍을 맞아들인 것 그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본다는 것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봐야 될 거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에요.
법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웬만한 게 다 넘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뭐 검찰하고 딜을 한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다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매주 3번씩 2번에서 3번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재판부를 뭐 회유를 뭐 영수회담을 하면 재판부를 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은 안 되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사법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포함해서 정치적 대타협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죠. 뭐냐 하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800만 불 그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지사의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2월 달에 경우에 따라서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검찰 독재 뭐 무슨 위원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 수원증언까지 가서 앞에서 당선인들까지 해서 지금 피켓팅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만큼 그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죠. 최근에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메시지 읽다가 윤석열 탄핵 그거 자기 입에다 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가지고 입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정치 상황에서 또 대통령도 이제 만나게 돼 있고 이런 본인도 되게 신중한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전투적이라든가 싸운다든가 이거보다는. 일단 그거를 보고 제 느낌은 발령기다. 굉장히 어색했다. 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된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수회담 왔는데 탄핵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지지자들의 이런 열망은 알겠지만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연기력을 좀 더 키우시면 좋겠다고 이 생각을. 연기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어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속내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총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탄핵이란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올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인사들이 탄핵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내려왔는 것을 읽는 과정에서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셀피 입틀 막 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내가 들켰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속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는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를 했어요 이미. 자, 그다음에 이제 총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준을 거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좀 반영해야 한다. 현실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여기 스튜디오에 다녀간 최재형 전 정무수석은 그래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할 거다. 사실상 야당에 뭐를 들어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세요? 그 관측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있는데 아까 최재성 수석님 같은 경우에 조영 육선 대구 수성구 의원님을 강추하는 듯한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안 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마치 이제 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정치인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 행정과 정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정말 5선의 정진석 의원을 그 비서실장으로 영입한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6선의 조영 그 전 대표죠. 좀 비대위원장도 하셨던 분을 한다고 하면은 여야 간의 어떤 협치 모드는 물꼬를 틀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총리께서 사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하면서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총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스타일대로 한다고 하면 밀어붙여가지고 이미 총리 후보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금 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분을 올릴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출신들 정치인들 중에 총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2000년대 초반입니까? DJ 피연합으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대선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내주고 총리를 인준을 받았던 그 파트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특검에 의해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아드님들 이른바 송삼 트리오 형사 처벌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뭐 이번 특검과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조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총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총리 인준이 첫 번째 카드는 안 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카드는 이제 버리는 카드다. 실제 카드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기도 조금 떠도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여야 협치 모드가 정말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수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지만은 여러 현안들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주 소수의 것만 합의를 뭐 이제 보거나 그래서 이거는 긴장 관계는 계속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실력 행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버리는 카드는 누가 될 것이고 이제 실제 되는 것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버리는 카드로 박영선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 인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비준을 안 해줬다, 인준을 안 해줬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도 뭐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관측기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대통령이 정말로 실세 총리를 원하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뭐 조금 그 관리형 이라고 좋게 얘기하고 이제 식물총리라고 이제 읽죠 보통은. 그래서 실세 총리를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호영 비대위인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저는 주호영 의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실세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분은 그냥 뭐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무색무취. 뭐 그런 분들이 좀 마지막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컨대 좀 예상을 해본다면 김병준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카드가 있는데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한번 너 했었지 않습니까? 김병준 카드를. 뭐가 됐든 하여간 뭔가 민주당이 약간 묻어있는 약간 그런 분들 중에서 뭔가 무색무취한 분들로 뭐 한덕수 총리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세 총리를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국정 그립감을 놓으실 분이 아니다. 예컨대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한길 위원장. 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카드냐 두 번째 카드냐. 첫 번째 카드면 무조건 부결이고요. 두 번째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1차, 2차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거기다가 이제 어제 보니까 의원식 의원도 좀 검토 중이라는 뜻을 이제 시사를 했고요. 근데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국회의장 선명성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탈당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관행상 국회의장 한번 하고 나면은 정계 은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두고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친명 경쟁? 예, 친명 경쟁을 하고 또 그리고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만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내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메시지 관리를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정말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부분을 뽑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도 국민에게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의 총선 민심으로부터 민주당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의 말씀하신 거가 어느 정도는 맞는데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은. 하지만은 지금 메시지의 선명성은 오히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추미애 이제 당선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안 지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의원들을 보라고 하는 걸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당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는 지난 4년 180석 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뭐 했냐. 거기에 발목을 잡은 게 중립 기계적 균형을 지킨 뭐 박병석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의원들한테도 대상이지만은 오히려 이제 당원들의 상대로 정치를 한다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원들에 대한 호소가 우리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호소가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기도 했고 그게 또 경선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는 것도 그래요. 그거는 맞는데 이심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묘하게 지금 그게 그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들은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 몇몇 들어보면은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비토가 좀 있어요. 너무 센 사람이 가는 게 오히려 부담이다. 약간 의원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가 이제 확실히 얘기를 했고 김태년 의원도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얘기했고 여기에 뭐 안규백, 우원식 등등등이 나오면은 지금 결선 투표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원래 국회의장을 한 명 아니면 추대 아니면 2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결선 투표제가 갈 정도로 다수가 나와가지고 합종 연행이 대단할 것 같다. 좀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원내대표도 지금 찐명이죠. 박찬대 의원한테 모아지는 분위기. 사실상 저는 박찬대 의원이 그냥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도 이제 출마 양보하고 그러면서 뭐 우주의 기운이 박찬대로 모이고 있다. 김민석 의원도 지금 출마 포기하지 않았나요? 김민석?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 뭐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좀 그거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늘 조선일보를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요청은 어떻게 보면 반려죠. 거부하고 대신에 비대위원들과 식사 자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묘한 대비하는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이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것을 용산 대통령실의 요청을 좀 거부한 것은 좀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는 이 자리에서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솔직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비판은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야 고생했어 한번 와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도 될 텐데 거쳐 비서실 거쳐 또 당대표실 거쳐 이렇게 갖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야 와서 소주 한잔해 이렇게 해버렸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약간 까칠하게 나올까 하는 소주 한 잔에 그런데 저 술 안 하는데요. 아니 물론 뭐 본인 소주 한 잔하고 본인은 그 비대위원장은 콜라 한 잔 하면 되는 것이죠. 삼겹살 구우면서. 그런데 그런 조금 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어떤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체력을 회복하고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올바른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 회복한 상태에서는 아마 조만간 또 한번 또 오찬 회동이 오찬이 아니고 저는 저녁 회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부부 모셔가지고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비대위원들 다 모아가지고 용산에서 크게 한번 좀 위로하는 어떤 그 시간을 가지면은 약간의 어떤 앙금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한 4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임라인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을 만난 날이 16일이에요. 네네. 그날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도 만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자리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했고 그거보다 좀 이른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이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희망 섞인 이제 나중에 한번 식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게 했는데 앞으로 두 분이 밥 먹을 일은 없겠다.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이 밥 먹을 일은 부르지도 않겠다.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로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기간 동안 그렇게 분통과 불만을 터뜨렸다. 이거 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불만 많이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도 맞고 이제는 이제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대통령하고 선긋고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의 꼬붕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 이제 좀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이제 일상성어를 썼는데. 아바타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네요. 아니 뭐 이제 아바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죠. 성급기가 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계속 또 공격을 했어요. 그 한 전 위원장을. 그 심리는 뭘까요? 결국은 잠재적 경쟁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거의 다도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렇게 엄매 기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불렀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자기의 세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은 그래도 이렇게 유화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 흐름은 대구시정보다는 중앙정치에 마음이 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어떤 그 당의 원로층에 있는 분으로서 화합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총선에 누가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습이 보수를 층에 있는 분들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이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홍 시장께서는 매우 투명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경쟁자와 정적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뭐 유승민, 뭐 김기현 대표도 견제했고요. 뭐 나경원 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고요. 별명이 하도 투명해서 글래스 홍이라는 뭐 네티즌들의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너무 과하다. 저는 좀 이제는 좀 자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뭐 정치 재개를 언제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쓴 글을 보니까 정치 재개를 하기는 할 것 같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야지 더 모양새도 좋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정치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냥 눈에서 안 보이면은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쉬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생각보다 빨리 등판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나타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저도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쉬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나올 가능성 현실적으로 훨씬 높다. 뭐 그렇게 예측을 저도 합니다. 네. 토론 전반부에 나왔던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모처럼 열리게 된 영수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당장의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접어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특정 의제로 상대방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민생 이슈를 받아들이면은 상대방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까 봐 걱정한다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무엇인지 몇 가지만 고르더라도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 이기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4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